저는 오늘 총론을 맡은 김형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2000년에 지금은 없어진 영화 잡지 스크린의 기자로 들어가서 2009년까지 10년 동안 그곳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한국 영화 흔히 르네상스 시기라고 하죠. 2000년대 초에 르네상스 시기에 화려했던 한국 영화를 기자로서 옆에서 이제 경험을 했었지만 이제 이후에 또 2010년부터 지금까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년,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0년 동안의 한국 영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990년대 한국 영화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국 영화 역사가 100년이 됐다고 하지만 작년으로서 이제 올해가 101년이죠. 100년 동안에 그 한국 영화가 균일하게 발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00년이라는 시기면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거의 바닥을 시다가, 왜냐하면 이때는 식민지 시기였죠. 그러다가 급상승을 합니다. 전쟁 이후에 1960년대. 그리고서 60년대 이후에 80년대까지 또 이렇게 쭉 가다가 90년대 이후에 이렇게 급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어떤 발전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60년대 확 올라가서 이때가 한국 영화 황금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7, 80년대에 침체기를 겪은 다음에 90년대에 확 급상승을 하는 그런 그래프가 한국 영화의 어떤 산업적 발전의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90년대 이후에 이 20년, 한국 영화 흔히 르네상스라고 많이들 부르는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자면 이 상승 곡선이 그려지기 시작했던 90년대부터 사실은 약간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90년대 한국 영화를 이야기할 때 산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화 두 편을 꼽는다면은 90년대 걸작들이 많이 있죠. 서편제 같은 영화도 있고 또 재미있는 영화는 투캅스 같은 영화도 있지만 딱 두 편을 꼽으라면은 1992년에 나온 결혼 이야기가 있고요. 결혼 이야기. 보셨나요, 혹시 이 영화? 최근에 나온 그 외화 제목이랑 같긴 한데 그 영화는 아니고 1999년에 나온 다들 잘 아시는 쉬리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문민정부에 들어서기 직전, 그러니까 문민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93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이제 군인 출신이 아닌 그런 이제 대통령이 93년부터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문민시대 직전에 만들어진 이제 92년에 나온 결혼 이야기가 있고, 이거는 이제 99년 국민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쉬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두 영화가 중요한 거는 패러다임을 바꿔놨기 때문이에요.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영화는 예술이기도 하지만 산업적인 성격이 강한 대중예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돈 문제가 중요한 건데, 이 92년 이전까지 한국 영화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냐, 한국 영화를 만든 돈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은 제작자가 있죠. 그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제작자 수를 정해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작 자유화가 되긴 했지만 이 제작자들이 돈을 어디서 모았냐면 이제 지방에서 그 지방의 흥행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토착 자본이라고 하는 토착 자본에서 영화 돈을 대왔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그 스케일이나 규모의 경제가 되기 힘든 거예요. 영화 산업이라는 게. 그냥 맨날 그 지방에서 이제 배급업을 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취향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어떤 배우를 써달라 뭐 이런 식의 주문이라든가 지금 누가 잘 나간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이제 뭐 기획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긴 했지만 자본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2년에 이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드디어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삼성에서 이제 대기업에서 영화 제작에 돈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갑자기 영화 산업에 관심이 생겨서가 아니고 이 당시에 삼성, 대우 이런 회사들이 가전제품 VCR을 많이 만들었죠. 비디오 댓글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팔려면은 좋은 영화들, 그러니까 비디오, 그때는 대여점 시절이니까 대여점에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많이 사람들이 빌려볼 만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디오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영화 제작에도, 그러니까 자신들이 돈을 내서 영화를 제작하고 그 비디오 판권을 가져가면은 그게 훨씬 이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이익이냐면은 그땐 영화 산업보다 90년대엔 비디오 산업이 서너 배가 컸어요. 예,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죠. 지금은 영화 산업의 대부분의 매출이 극장에서 생겨나지만 그 당시에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대부분의 영화 산업 내 매출이 생겨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VCR을 만드는 그 대표적인 두 업체인 삼성과 대우가 영화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해서 자신들이 비디오 출시사들을 만들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영화 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게 첫 영화가 결혼 이야기예요. 이 영화는 막 PPL도 했었고, 예, 그 당시에 영화 한국 최초로 PPL을 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나중에 그 엽기적인 그녀를 제작하게 되는 신시내가 이 영화에 이제 기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본격적인 최초의 로맨틱 코미디였고, 대기업 자본이다 보니까 그 전에 만들었던 한국 영화보다 와는 다른 어떤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죠. 좀 더 트렌디한. 그래서 신시내에서 이 영화를 기획할 때는 실제 신혼부부들 수백 쌍을 인터뷰해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트렌디한 내용을 가진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이후에 뭐 미스터 맘마라든가 아니면 수많은 그런 101번째 프로포즈라든가 이런 식의 로맨틱 코미디가 한국 영화계에 쏟아지게 되죠. 그게 바로 이 92년에 결혼 이야기가 만들어놓은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제는 영화 제작비를 지방에 있는 토착 자본한테 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돈 안 대도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 훨씬 더 투명한, 그러니까 그들 토착 자본에 비해서 훨씬 투명한 어떤 그런 회계 구조를 가진 그런 이제 자본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영화계에. 그러면 99년에 이 쉬리는 왜 중요하냐? 이 쉬리가 남긴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쉬리의 강재규 감독이 인터뷰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파이를 늘려야 한다. 이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정된 한국 영화의 파이 안에서 우리가 놀지 말고 한국 영화 파이 자체를 크게 늘려서 우리가 크게 나눠 먹자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때가 아이러니컬하게도 IMF 시절이었죠. 예, 그래서 모든 산업이 그러니까 축소했어요. 그 계열사들을 정리하고 모든 대기업들이. 그래서 이 휘리도 삼성이 돈을 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산업 내에서의 어떤 그런 요소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다 한 거예요, 90년대는. 삼성이 결혼 이야기에서 들어왔고, 쉬리를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마지막으로 제작한 이 쉬리가 엄청난 흥행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쉬리가 99년 설 영화였어요, 설. 예, 설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그런데 추석 때까지 극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이런 식의 장기적 흥행력을 가졌던 거는 70년대 취권이나 성룡 나왔던 사형도수 뭐 이런 식의 영화 이후에는 거의 처음이었어요. 한국 영화로는. 그래서 엄청난 흥행력을 가지고 당시 99년 한국에서 발생한 극장 매출의 10% 이상을 쉬리가 차지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냥 히트나 뭐 대박 수준이 아니고 진짜 메가 히트작이었고 어떤 영화 산업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지닌 그런 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러니컬한 게 이 90년대 한국 영화의 역사를 보면은 일종의 서사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기획 영화로 상승하던 영화계가 IMF를 맞으면서 축소했는데 그 다음에 쉬리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해가지고 2000년대에 르네상스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어지는 이 한국 영화의 어떤 이 흐름은 어떻게 보면 극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특하죠. 그러니까 외국의 영화사들도 이런 식의 극적인 구조를 갖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만큼 짧은 기간에 이런 극적인 구조를 갖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찾아봐도 뭐 프랑스의 누벨바그 정도가 이런 어떤 극적인 어떤 뭐 영화사의 서사를 가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극적인 과정을 거쳐서
9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 르네상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 당시에 한국 영화 99년 쉬리부터 그 2006년 괴물까지 그 7년 동안 한국 영화의 그런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간단히 표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99년에 극장 매출, 전체 관객 수, 한국 영화 관객 수, 한국 영화 점유율, 스크린 수 이거를 보시고 1인당 관람편 수까지 보시고 2006년과 그거를 비교해 보시면은 그 7년 동안 극장 매출이 한 3, 4배? 3, 4배 정도 늘었고 전체 관객 수가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한국 영화 관객 수는 4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영화 점유율이 99년에 39.7이었는데 2001년부터 50%대로 넘어가더니 2003년부터 해서 2006년에는 급기야 63.8%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기록한 최고의 점유율이 2006년에 만들어진 63.8%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수도 99년에는 588개였는데 멀티플렉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2006년이 되면은 1888개니까 3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1인당 관람편 수조차도 7년 동안 거의 3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후에 2010년대 넘어오면 1인당 4회 이상 1년에 보는 전 세계에서 아이슬란드와 함께 가장 영화를 많이 보는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99년 쉬리부터 2006년 괴물까지가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르네상스의 어떤 본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시기 동안 이렇게 숫자만 늘어났느냐? 그러면은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것도 있었지만 구조적 모순도 많이 생겨났었어요. 사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좀 그 2006년에 혹시 괴물이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보신 분들 계신가요? 괴물이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보신 분들. 그때 괴물도 흥행을 했지만 그때 100분 토론에서 손석희 씨가 하는 100분 토론에서 괴물 독과점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식의 거를 100분 토론에서 다뤘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산업에서 최초로 독과점 문제가 제기됐던 게 바로 2006년 이 괴물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굉장히 좀 과도할 정도의 급성장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작용으로 독과점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독과점 부분도 사실은 이제 천만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화려한 영광에 가려서 사실은 많이 억눌러져 왔다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독과점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한국 영화의 변화라는 게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사실은 저는 이 디지털이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영화 산업을 급변시켰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아니어도 산업적으로 격변하고 있었는데 이 디지털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름을 부은 듯한 그런 효과를 나타냈어요. 일단 디지털이 바꾸는 게 뭡니까? 영화를 필름이 아닌 디지털 카메라로 찍기 시작한 거죠. 임상수 감독의 눈물 같은 영화, 돌아가신 박철수 감독의 봉자 같은 영화들이 2000년에 막 시도가 됩니다. 디지털로. 근데 그때는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디지털로 찍으면 디지털 상영관에서 상영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영상기가 없어서 디지털로 영화를 찍고 그걸 필름에 다시 옮겨요. 그래서 디지털로 찍은 영화를 필름에 옮겨서 그거를 필름 영상기가 있는 극장에서 상영했던 굉장히 좀 번거로웠던 시절이죠. 근데 이후에 이 웬만한 극장이 다 디지털 영상기를 갖추게 되는 계기가 바로 원앙소리입니다. 원앙소리. 그렇죠? 원앙소리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흥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앙소리는 원래 디지털로 찍어서 디지털 영상기가 있는 극장에서만 상영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소규모 상영관에서 개봉을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흥행을 하니까 각 상영관들이 알아서 그렇게 디지털 상영 그거를 갖춰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했던 극장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상영 설비들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전국의 극장가가 디지털화가 되고 특히 2009년에 아바타가 나오면서 3D 영화가 열풍이 불면서 디지털은 거의 대세가 되죠. 그래서 지금 필름 영상기를 찾기가 거의 없어요. 전국에 필름 영상기가 있는
극장들은 거의 필름 영상이 지금 특수장비입니다. 특수장비고 다 디지털화가 됐는데 일단 그 디지털이 극장을 바꿔놨고 또 후반 작업을 바꿔놨죠.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화상고 같은 영화, 2001년에 만들어졌던 화상고 같은 영화는 필름으로 촬영을 해서 그것을 다 스캔을 받습니다. 디지털로 고용량으로 스캔을 전체로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디지털 보정을 받은 후에 그걸 다시 또 필름으로 옮겨서 극장에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1년에 이게 상황이죠. 근데 그 화상고 같은 영화가 당시로는 그 디지털 그런 색보정이나 이런 컴퓨터 그래픽 이런 거를 굉장히 앞서갔던 영화인데 아직 그러니까 너무 디지털 시대가 온 다음에 만들어져야 될 영화가 너무 일찍 시도가 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그러니까 얼마나 필름으로 찍어서 다시 그걸 스캔을 받은 거를 그 파일을 작업을 한 후에 그걸 다시 필름에 새겨가지고 그거를 필름 극장에 상영한다라는 이 공정 자체가 좀 어이가 없는데 요즘은 다 그냥 디지털로 찍어서 디지털로 보정해서 디지털 영상기로 상영하니까 얼마나 데이터 손실이 적고 작업하기도 편하고 또 극장에서 보는 사람들한테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그런 퀄리티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절이 된 거죠. 근데 아무튼 이 디지털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한국 영화 메인스트림 산업뿐만 아니고 전 국민의 어떤 그런 일상적인 삶에도 디지털이라는 게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과를 2000년,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0년 동안에 한국 영화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해외 마켓에서의 성과입니다. 한국 영화는 2000년 이전까지 해외 시장에서 아무런 그런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영화는 80년대 초까지 수입 편수를 제한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수입 편수를 제한을 해요. 그러면은 해외 영화제에서 오라고 안 하죠. 저 나라엔 영화를 마음대로 팔 수도 없는데 초청도 잘 안 하고 혹시나 초청이 돼서 가도 상도 거의 못 합니다. 그러니까 86년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시바지가 여우주연상을 탄 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한국 영화는 해외 영화제에서 굉장히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손님이었는데 80년대에 이제 외화 수입 자율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지만 한국 영화는 수입에 있어서는 자율화가 됐지만 해외 마켓에 한국 영화가 팔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도 그게 고액에 팔리는 경우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99년에 나온 쉬리가 일본 시장부터 시작해서 홍콩 시장과 이런 데까지 엄청난 고가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류라고 그러면은 다 연사마를 생각하는데 연사마가 그 드라마가 한류 붐을 일으키기 전에 쉬리나 엽기적인 그녀나 이런 영화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쌓았던 성과가 사실은 선행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 올드보이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2003년에 올드보이가 칸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영화가 이제 칸 영화제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일단 그 흐름 위에서 사실은 이제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수상까지 온 건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영화제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온 그런 영화제 게스트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해외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2000년대 초에 올드보이 이후에 뭐 2007년, 8년 만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올드보이로 한국 영화에 입문을 했어요. 거의 모든 외국의 영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드보이로 입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면 호스트를 봤다, 괴물을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홍상수 영화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김기화가 돼버린 김모 감독의 영화를 내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수순으로 이제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된 이제 그런 계기인데 그게 이제 2000년 21세기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한국 영화가 영화제뿐만 아니고 지금 한국 영화가 거의 정복하지 못한 주요 영화제는 없습니다. 웬만한 영화제에서 다 그랑프리와 감독상과 작품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까지 진출한 상황에서 이게 다 21세기가 들어서야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먼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적 팽창과 구조적 모순,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 그리고 해외 마켓에서의 어떤 성과. 이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아까 그 표로 보여드렸던 그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국 영화 뇌상스 시기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한국 영화의 대기업 다음에 온 게 금융자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한국 영화 보러 가시면은 제일 거슬리시는 게 뭐예요? 극장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투자회사 이름이 한 10개가량이 뜨죠. 예, 무슨 알지도 못하는 무슨 보스턴 무슨 회사 무슨 펀드 무슨 펀드에서 영화 맨 앞에 열 몇 개가 뜨는데 그게 2000년 전에는 그런 영화가 없었어요. 거의. 떠봐야 한두 개. 이 정도였는데 2000년 이후에 수많은 그런 펀드들이 생겨나서 그런 펀드들에 의해서 영화 자본이 그러니까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영화 제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투자 조합이라는 이제 형태가 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영상 전문 투자 조합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투자 조합은 뭐냐면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이제 존속을 하면서 영화에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하고 이런 걸 계속 거듭하는 처음에 종잣돈을 넣고서 여러 이제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종잣돈을 넣은 다음에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투자 조합에 그냥 민간 자본만 들어간 게 아니고 나라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서 이제 공적 자금이 이제 민간 벤처 자업과 결합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자본들이 한국 영화를 계속 이제 회전시키는 그런 이제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2000년대에 일어난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한때는 네티즌 펀드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어요. 2000년대 초에. 그래서 뭐 친구라든가 아니면 반치광 뭐 이런 영화들도 다 네티즌 펀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수익률이 반치광 같은 영화는 수익률이 뭐 97%, 그러니까 10만 원을 투자하면은 거의 20만 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이런 구조로 막 이런 식의 이제 펀드들도 많이 생겨났던 게 이제 2000년 초에 이제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좀 재미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 2000년대 초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합종 연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그 영화 업계 기사에 매주처럼 업데이트돼서 어떤 회사랑 어떤 회사가 합병을 했고 막 이런 식의 기사가 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사이더스입니다. 사이더스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사이더스라는 이름은. 예, 그 사이더스는 그 노코스 홀딩스라는 그 큰 자본이 사이더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여기에 그 차승재 대표, 그러니까 비트라든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우노필름의 차승재 대표, 그리고 연예기획사인 정운탁, 뭐 범죄도 많이 저지른 사람이죠, 이분. EBM이라는 회사의 정운탁,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모래시계를 만든 김종학 프로덕션의 김종학 PD, 이런 부분들을 쫙 모으고 뭐 게임 회사 이런 데들을 다 모아서 이런 식의 거대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사이더스의 설립이 엄청난 그런 이제 효과를 나타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 같은 어떤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외국이 이제 디즈니가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수많은 콘텐츠 자회사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도 거대 자본, 어떻게 보면 거대 기업 밑에 수많은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아우르는 그런 회사들이 만들어진 게 2000년, 2001년 이때 이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악영향이 뭐냐면은 2000년대 중반에 오면은 수많은 회사들이 우회 상장을 하기 시작해요. 우회 상장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영화사를 갖고 있는데 이 영화사 자본 규모로는 도저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아무나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전혀 영화랑 상관이 없는 회사랑 합병을 해요. 근데 그 회사는 코스닥 시장이든 거래소든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와 합병을 해가지고 영화사가 주식시장에 진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2000년대 중반의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게 명필림. 명필림은 잘 아시죠? 심재명 대표가 계신 명필림이 강재규 필름이랑 합쳤어요. 근데 두 회사가 합쳐도 주식시장에 진입은 하기 힘든 거예요. 그 영화사, 그 주식시장에 진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구를 만드는 세신 버팔로라는 회사랑 합병을 해서, 그러니까 명필림의 M, 강재규의 K, 그리고 세신 버팔로의 버팔로를 합쳐서 MK 버팔로라는 회사가 탄생을 합니다. 그게 2004년이고요. 2004년에 그래서 코스닥에 상장을 해요. 예. 그런 이제 일들이 2004년부터 2005년, 6년, 7년까지. 그래서
뭐 골프공 회사가 그런 식으로 영화사 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진출한다든가 IT 업계가 진출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으로 2000년대 중반에 수많은 영화사들이 우회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영화사 우회상장 딱 쳐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 정말 어이없는 그런 수많은 우회상장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가 안 좋냐면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실적을 내야 돼요. 주식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식의 실적이 잘 안 되면은 상장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을 내려면 영화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실적을 위해서 만든 영화들이 사실은 뻔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 후반 이때 정말 이렇게 좀 눈 뜨고 보기 안습인 그런 영화들이 한국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우회상장한 영화사들이 어쩔 수 없이 실적을 위해서 만든 영화들이 막 내려가고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영화들의 수익률은 정말 형편없었고 관객들이 외면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 영화 전체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맞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00년대에 엄청난 그런 그 펀드나 이런 거에 의한 영화적 활기와 함께 만들어졌던 이제 부작용이 그 어떤 우회상장으로 대표적인.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회상장이었던 MK 버팔로가 2007년에 결국에는 코스닥에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그 증권 시장에서 남아있는 영화 관련 그런 회사들은 한 10개도 안 돼요, 사실은. 뭐 CJ ENM, 뭐 CJ CGV, 그리고 지금 이번에 기생충 만든 바른손, 그리고 쇼박스, 뭐 롯데는 롯데 쇼핑으로 올라가 있어요. 상장이 돼 있고. 뉴 덱스터, 뭐 제이 콘텐트리, 제이 콘텐트리가 이제 거기 JTBC 쪽이죠. 메가박스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쪽인데 이런 식의 이제 회사들 정도가 증권시장에 남아 있고 2000년대 중반에 했던 20, 30개 우회 상장을 했던 회사들은 다 수많은 문제들이 일으키면서 지금 다 빠져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또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어떤 그런 키워드가 뭐냐면은 웰메이드 영화라는 용어입니다. 웰메이드 영화. 한 번씩은 이 당시 한국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사를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가 바로 이 웰메이드 영화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정확히 용어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은 그런 단어가 바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잘 만든 영화잖아요. 웰메이드 영화는. 근데 이 웰메이드 영화라는 게 그냥 잘 만든 영화라는 의미 이외로 그보다 더 다른 의미의 그런 용어로서 2000년대 초반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90년대에 나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기획 영화가 그냥 당시에 새로운 자본가 그리고 당시에 젊은 관객들의 감성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져서 로맨틱 코미디, 뭐 액션, 멜로 이런 쪽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영화였다면은 이 웰메이드 영화의 붐이라는 게 2000년대 초에 나왔던 웰메이드 영화의 붐이라는 거는 정말 영화계 전체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웰메이드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 그런 영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살인의 추억, 장화홍련 이런 영화들. 상업성과 그 감독의 작가성이 절묘하게 배합된 그런 작품들을 일컬어서 대부분이 이제 그 웰메이드 영화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빅뱅을 일으켰던 해가 2003년이었어요. 2003년에 나왔던 영화들을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살인의 추억, 장화홍련, 지구를 지켜라, 싱글즈, 바람난 가족, 스캔들, 조선 남녀 상렬지사, 올드보이, 그리고 이제 12년에 나왔던 실미도 이런 영화들까지 정말 모든 장르에 걸쳐서 모든 감독들이 자신의 베스트를 이때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절이었어요. 이거는 왜 이런 시절이 왜 지금은 불가능한가? 그거는 항상 그 영화 산업의 작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자본과 어느 정도로 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이제 작품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가. 그래서 이 감독의 크리에이티브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황금 비율의 자본과 그 창조성의 조합이 만들어져야 이렇게 수작들이 그냥 한꺼번에 쭉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 감독들이 이때 전성기였다는 게 아니고요. 이때 한국 영화의 이 자본 구조가 이들에게 최고의 크리에이티브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2003년의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때 사실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2002년에. 2002년 하면은 첫 번째가 월드컵.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예,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죠. 예, 2002년에 한국 영화가 정말 폭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굉장히 좋은 징조들을 보이고 그때 공동공비구역 JSA가 나왔죠. 2000년에. 그러면서 쉬리의 어떤 행세를 이루고 2001년에 친구가 나오고 엽기적인 그녀가 나오면서 야 이거 한국 영화 완전히 일어났다 그래서 엄청난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002년에 이게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는 아유레디라든가 그 영화가 엄청나게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인데 뭐 이런 내추럴시티라든가 엄청난 거대 예산을 들인 뭐 예스터데이라든가 잘 모르시죠? 그런 영화들 다 7, 80억씩 들어간 영화입니다. 그 영화들이. 성소는 그 당시에 제작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이 제작비가 들어갔던 영화인데 이 영화들이 동시에 연이은 실패를 겪으면서 한국 영화가 갑자기 큰 슬럼프에 빠졌지만 2003년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지금도 미스테리라고 생각하는데 2002년에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데미지를 입은 한국 영화가 2003년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미스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기에 이런 2003년에 놀라운 성과를 냈던 이런 감독들의 특징들을 한번 잡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 전에 감독들과는 좀 다른 좀 그런 감수성을 가졌던 간단히 하면 영화광 세대의 그런 감독들이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성과들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박찬욱 감독, 대표적인 영화광이죠, 그 사람은. 김주훈 감독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람도. 그 다음에 나왔던 뭐 장준환 감독, 그리고 또 이재용 감독, 이런 사람들이 사실 봉준호 감독, 이런 감독들이 지녔던 어떤 영화적 감수성이 그 전에 도제 시스템에 의해서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들과는 좀 다른 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임상수 감독처럼 도제 시스템을 이번에 이제 임권택 감독님 밑에 계셨던 분인데 임상수 감독 같이 도제 시스템 하에 있었던 감독들도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새로운 감수성을 지닌 감독들이 이때 많이 등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대정신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감독들이 그냥 작품만 독특한 걸 만든 게 아니고 산업 전반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창조성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는 제작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제작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승재, 우노필름의 차승재 대표가 감독들의 어떤 그런 이제 탄탄 요람이 됐죠. 그래서 이 차승재 대표를 통해서 이제 시도됐던 영화들이 뭐냐면은 정말 그 시대를 앞서갔던 거대 규모라든가 그런 시도들의 영화들이 많았어요. 김성수 감독의 무사 같은 영화. 당시로서는 정말 시도할 수 없는 중국 올로케를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이제 제작비를 썼던 그런 영화였고, 그리고 이제 2001년에 나왔던 화상고 같은 영화,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시대를 앞서간 시도였어요. 흥행은 잘 안 됐지만 시도 자체는 아마 요즘 만들어졌으면 훨씬 더 좋았을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화상고 속편이 나온다는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리고 이 화상고는 전 세계 매니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 한 편입니다. 정말 B급 매니아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그런데 지금 속편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화상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살인의 추억, 역도산, 지구를 지켜라 같은 이상한 영화도 엄청 평균 제작비 이상을 들이면서 제작을 했습니다. 차승재라는 사람이. 그리고 최동원 감독의 타짜, 이런 영화들을 다 이제 차승재라는 사람이 제작을 했고, 이 사람이 했던 건 딱 하나예요. 감독들이 뭘 만들고 싶어 해서 시나리오 갖고 오면은 딱 보고서 야, 이거 되게 뭐 돈 되겠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괜찮겠는데 재밌겠는데 하면은 돈은 어디서 갖고 오나요? 이 사람이 CJ나 쇼박스나 이런 대기업한테 돈을 가져오는데 그 사이에서 대기업은 당연히 요구를 하죠. 어떻게 해라. 엔딩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의 당연히 압력을 넣습니다. 예, 요즘은 근데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이 그냥 감독을 보호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사이더스 담당 기자였어서 사이더스를 자주 가보면은 이 당시에 사이더스의 시스템이 뭐였냐면은 그 사이더스 영화사에 가면 각 방마다 정말 인큐베이터처럼 수많은 감독들이 그 안에 이제 차리고 앉아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만 아마 영화가 됐을 겁니다. 그게 전부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사이더스 영화사 건너편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큰. 거기에 또 가도 방마다
사이더스에서 키우는 그런 감독들이 거기서 프로젝트를 막 키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 경쟁을 뚫고 이제 되면은 이제 이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자본으로부터 그 감독들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스갯소리로 사이더스 픽처스 사무실에 그 계속 배달하는 중국집 그 배달부가 딱 보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영화는 배달 와서 뭐 새로 오셨네요. 그러면서 좀 있으면 영화 들어가시겠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당시에 이 사이더스 같은 경우 영화 공장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사실은 한국 영화 사상 가장 여성 제작자들의 활약이 빛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심재명 대표, 지금도 열심히 영화를 제작하고 계신 심재명 대표가 이제 공동경비구역 JSA로 박찬욱 감독을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작한 영화들을 보시면은 와 정말 용기 있는 제작자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람난 가족 같은 영화나 그때 그 사람들 같은 영화. 당시에 엄청난 그런 상영할 때 앞에를 가리고 상영해라 막 이런 식의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났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은 흥행이 될 수 없다라는 금기를 깬 작품이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도 이분이 제작한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도 명필름에서 제작을 했죠. 이런 작품들을 제작한 제작자가 바로 이 심재명 대표였고, 그 시기에 또 있었던 게 이제 오정환 대표는 이제 반치강, 장화홍련, 달콤한 인생 외에도 스캔들, 뭐 너는 내 운명 이런 작품도 제작을 했었고, 또 김미희 대표, 좋은 영화의 김미희 대표는 뭐 시네마 서비스에서 배급한 뭐 신라의 달밤, 선생 김봉두, 아란 이런 작품들 많이 이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성 제작자들이 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흥행에 대한 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대단했고,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여성 제작들의 어떤 전성기가 이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뛰어난 새로운 세대의 감독들과 그리고 그 감독들의 크리에이티브를 잘 캐치했던 그런 제작자들과, 그리고 막 꿈틀대면서 2002년에 큰 위기가 있기는 했었지만 계속 이제 꿈틀대면서 뭔가 새로운 영화들을 만들어내야겠다는 산업 내 어떤 분위기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한국 영화가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익률이라는 부분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그거는 되게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흥행을 하는 것과 그 영화가 얼마나 수익률을 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한국 영화 수익률이 어땠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 영화의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익률이에요. 저는 이 20년 동안의 한국 영화에 대한 모든 도표 중에 이 도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산업으로서 유지하려면은 투자된 자본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둔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20년 동안 이 한국 영화 산업에서 꾸준히 극장이 계속 스크린 수가 늘어났던 거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스크린 수를 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산업은. 왜냐하면 스크린 수가 많이 있어야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수익률은 어땠느냐 보시면 가운데가 이게 이제 0입니다. 그러니까 100원 투자해서 100원 이제 회수하는 거죠. 초반에 2000년대는 좋았는데 내려갔다가 좋아갔다가 이때부터 급격히 이제 하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2007년에서 8년, 여기가 2007년에서 8년 구간인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40.5, 마이너스 43.5까지 내려가요. 이 시기가 2007년에서 8년이. 이때 한국 영화가 점유율은 다 50%가 넘었어요. 흥행작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수익률 자체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보면은 평균 제작비는 계속 급상승을 하는데 그 제작비의 상승만큼 수익이 이걸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회 상장한 영화들이 깎아먹은 수익률들이 여기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년 동안 이 수익률이 굉장히 들쑥날쑥하잖아요, 산업이. 그러면은 이 산업 자체는 굉장히 불안한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20년을 보낸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업계 안에 있는 제 친구들 중에 수많은 제작사와 그런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죽는 소리를 했었어요. 항상 만나면은 야 니네 영화 이번에 1000만 영화 됐던데 그러면 그 1000만 되면 뭐해? 뭘로 다른 영화로 빵꾸난 거 다 메꿔야 되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전체 영화 업계 전체의 수익률이 20년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적이 더 많았을 거예요. 20년 동안 11년 정도 마이너스였고 한 9년 정도가 약간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플러스였던 것은 약간 플러스고 마이너스 됐을 때는 깊숙이 마이너스입니다. 예, 이 산업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한국 영화의 지난 20년 동안의 큰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수익률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한 요인이 뭐냐면은 부가시장의 몰락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보면은 90년대에 비디오 대여점 산업이 그러니까 극장 산업보다 훨씬 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막 DVD 같은 게 나오면서 와, 부가시장이 더 커질 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DVD 시장은 의외로 별 이제 그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부가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전체 영화 산업의 비중에서 극장 산업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영화 전체 산업을 구성하는 게 세 가지예요. 뭐냐면은 극장이 있어요. 이게 있고 그다음에 부가시장. 여기에는 DVD로 발매하는 거, 뭐 VHS로 발매하는 거, TV나 이런 데 판권 파는 거, IPTV에 파는 거, 그다음에 뭐 어떤 이 극장 이외의 모든 파는 그런 시장. 그리고 마지막이 해외 수출. 예, 수출이 있어요. 그러면은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가시장을 빼더라도 할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에 팔리잖아요. 미국에서 밑져도 어떤 영화는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이 팔리는 할리우드 영화도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또 OTT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죠. OTT 때문에 사실은 부가시장이 훨씬 지금 커진 상황이기도 하지만 근데 한국은 이 극장 예전에는 부가시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이 2000년 이후에 되면 부가시장이 죽고 수출은 지지부인 그러니까 한류가 있다 그래도 그렇게 급성장하지 않거든요. 한동안 2000년부터 2010년 이후까지도 예, 한국은 수출보다 수입액이 더 많았어요. 예, 한국 영화 시장은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았습니다. 직배사가 본국에 송금하는 돈이 굉장했었고 또 각 영화사에서 수입하는 그런 게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출은 굉장히 적었는데 요즘은 영화 수출뿐만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부산에서 그 블랙팬서 찍었고 상암동에서 그 어벤져스 시리즈 찍었잖아요. 그 로케이션 수익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해외 수출 수익들이 생기긴 했지만 예전까지만 하면 이 극장의 비중이 3분의 1이어야 하는데 3분의 절반 정도만 돼도 되는데 심하면은 80%까지 전체 영화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장 산업이 80%까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영화 몇 편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게 되면은 산업 전체가 휘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극장에서 실패한 걸 만회할 수 있는 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예, 부가시장에서 만회를 해야 되는데 해외 수출로 만회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체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장 비중이 너무 컸던 게 이 당시 한국 영화 전체 산업의 어떤 한동안 침체의 어떤 원인이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영화를 만들면은 최소한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되는데 이 손익분기점을 도대체 몇 편이나 넘겼나 이런 걸 따져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2005년만 해도 좀 괜찮습니다. 10편이 만들어지면 3편은 손익분기점을 넘겼어요. 2005년만 해도. 근데 2007년이 되면 영화 10편을 만들면 한 편만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충격적인 그런 시기가 옵니다. 2007년 정도에. 아까 지금 보셨던 이 시기예요. 이 시기는 한국 영화에서 영화를 10편 만들면 한 편만 손익분기점을 넘겼어요. 그랬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점유율은 되게 높아요. 예. 그거는 굉장히 미스터리 같은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2008년에 어떤 상황이 터집니까? 2008년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 전체가 또 얼어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런 힘든 상황들은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2000년대 21세기 한국 영화를 이야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 독과점과 천만영화입니다. 독과점과 천만영화. 천만 영화가 한국 영화의 굉장히 어떤 영광 같은 거라면은, 와,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천만 영화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스코어의 어떤 영화들이 나왔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이라면은, 근데 이 천만 영화가 가능했던 거는 독과점이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사실 이 독과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독과점이라는 거는 어떤 뭐 개별 영화가 뭐 저지르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한국 영화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이 한국의 이거가 이제 이런 쪽에 산업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항상 이제 듣는 말씀들이 단어가 뭐냐면은 수직통합이라는 단어를 혹시나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수직통합이 뭐냐면은 대기업이 영화 제작과 배급과 그 극장 산업을 다 수직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죠. CJ에서 영화 제작도 하고 영화 배급도 하고 CGV에서 영화 상영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같은 회사인 거죠. 이런 시스템이 이제 미국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법적으로 해서 해체가 됐는데 뭐 한국은 남아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뉴스 기사나 분석 기사를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게 간단히 뭐냐면은 어떤 한 회사가 제조업과 도매업과 소매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감이 오시죠. 어떤 사람이 물건도 만들고 도매상도 하고 그리고 소매상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맘입니다. 그 산업은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회사들이 한 3개가 모여서 영화산업 전체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독과점, 그러니까 그런 욕심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영화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소유한 그런 극장에서 더 많이 걸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들,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걸 법적으로 그런 욕망, 그러니까 법이 왜 만들어져요? 법이 항상 개인의 욕망을 그냥 방치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욕망을 제재하려고 만들어지는 많은 것들이 이제 사실은 법들인데, 그런 거를 제재하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6년에 그 멀티플렉스가 소유한 스크린 수가 전체 스크린 수의 80%를 돌파하게 됩니다. 2006년에. 괴물이 나왔던 해죠. 근데 사실 괴물은 청어람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배급한 대기업 배급작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2009년이 되면은 전체 스크린 수에서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가 90%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독과점이 일어나기 정말 좋은, 그리고 온상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게 연도별 최다 스크린 영화들이 갱신되는 그런 이제 이 연대기를 담은 표입니다. 그래서 2004년만 해도 스크린 수가, 해리포터가 그때 많이 스크린 수를 가져갔다 해도 228개 했다고 막 너무 많이 가져갔네,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괴물도 647개였습니다. 그때 막 100분 토론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제 2009년에 아까 말씀드렸죠. 90%를 넘어섰다고, 멀티플렉스가. 그러니까 그 멀티플렉스를 소유한 회사가 배급사잖아요. 또 다. 제작, 배급, 극장을 다 하니까. 이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이 극장에서 어떤 영화를 극장들이 한번 쫙 해서 단기간에 이 영화를 걸어가지고 단기 수익을 확 땡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1000개를 넘기게 됩니다. 이게 트랜스포머가 최초였어요. 1000개를 넘어간. 그 다음부터 아이언맨 2가 약간 양심적으로 900개. 그 다음에 2011년 이후에 계속 매년 1000개 이상이었고, 2017년 놀랍게도 한국 영화인 군함도가 스크린 2000개를 최초로 넘기면서, 이게 이제 역대 스크린 수가 나왔던 그런, 그러니까 증가했던 그런 수준이고,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반도도 2575개, 그리고 역대 최고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2845개. 이게 저는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냐 하면은, 코로나 시기에 이제 영화가, 코로나 시기엔 거리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엄청나게 센 영화는
좀 더 많은 상영관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크린 점유의 속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매년 그 스크린 1000개 이상 가져가는 영화들의 표입니다. 2009년에 1개 있었고 2011년엔 2개, 5개 뭐 이러다가 2017년 이후부터 정말 엄청나게 30개 이상, 1년에 30편 이상이 스크린 1000개 이상에서 개봉하게 되고, 이 가로와는 2000개 이상, 예, 2000개 이상의 스크린을 가져간 영화들도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독과점의 문제가 사실은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독과점의 부분들은, 이 독과점이, 한국 영화가 독과점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독과점의 가장 큰 어떠한 그런 주범, 뭐 주범이라고 해서 그 중심은 마블의 프랜차이즈 영화들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모든 할리우드 영화가 독과점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할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들의 독과점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제 행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한국 영화에 있어서 지난 20년 동안 제재하지 못한, 왜냐하면 이 부분을 스크린스루 개봉 중에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를 제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다른 영화들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차라리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길게 개봉해 있는 게 난데, 이 영화들이,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도 어느덧 2010년대부터 시즌 영화라는 개념이 강하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여름 시즌, 겨울 시즌, 그 다음에 심지어 마블 시즌이라는 게 생겼죠. 4월에. 예. 한동안 이제 2009년 그 아이언맨이 2009년에 개봉한 이후에 마블 영화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마블은 한 달 먼저 해서 4월 이때쯤에 마블 시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독과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블 시즌에 이제 뭐 여러 시즌들이 생기면서 시즌의 영화들이만 몰리고, 그러면서 스크린을 한 영화가 독식하는 그런 현상들이 마구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한국 영화가 지난 20년 동안 막지 못했던 그런 이제 폐해라면, 그러면 사실 천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반드시 독과점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독과점의 결과인 영화들도 사실 있습니다. 예, 독과점, 천만 영화였는지 한번 그 목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미도부터 겨울왕국 2편까지 이제 이런 이 천만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 천만 영화를 보면 사실 한국 영화의 어떤 산업적 흐름이 일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천만 영화가 한 4개의 시기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천만 영화 1기가 2003년에 개봉한 실미도부터 2006년 괴물에 이르는 시기. 이 시기가 이제 천만 영화의 1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은 천만 영화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던 시기예요. 요즘은 사실 천만이 돼도 그렇게 뉴스가 심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영화계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야, 실미도가 이제 좀 있으면 천만이라며, 이 사실에 이게 한 2달 걸려서 천만을 했는데, 2003년에 개봉했지만 2004년에 천만이 도달한 건데, 이게 실미도가 천만이라며, 그러다가 좀 있다가, 야, 좀 있으면 태극기 휘날려도 천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또 넘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 야, 왕의 남자가 입소문과 뒷심으로 천만이 넘어갔대. 왕의 남자가 태극기 휘날리면 넘어선대.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러니까 이 천만 영화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엄청났던 그런 이제 시기가 바로 이제 이 시기인데, 괴물이 등장하면서 정리가 됩니다. 괴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영화가 천만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봉준호 감독이 만든 정치적 블록버스터에서 중요한 그런 뭐 측면도 있지만, 여름 시즌에 개봉된 테크놀로지와 스펙터클 중심의 장르 영화라는, 어떻게 보면 천만 영화라는 그런 이제 그 흥행성에 걸맞는 어떤 공식을 확립을 했고요, 이 괴물이. 그 다음에 이 괴물이 천만에 이른 시기를 한번 보시면 21일 만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최초로 21일 만에 천만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독과점 논쟁이 그때 나온 거예요, 괴물이.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독과점 때문인가 싶긴 한데, 21일 만에 천만이 됐고, 이 21일이라는 기록은 이제 2012년에 와서야 도둑들이 타의 기록을 세우고, 2014년 명량에 와서야 깨지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물이 그 당시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천만에 도달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천만 영화 1기라고 할 수가 있고 2기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어떻게 보면 천만 영화의 소강기이며 아까 저희가 그래프에서 확인했던 한국 영화 산업이 굉장히 침체를 이제 수익률도 굉장히 다운이 되고 한국 영화 BEP 넘기는 작품들도 굉장히 그 비율이 적었던 그 시기에 유일하게 천만 영화가 이제 윤재균 감독의 해운대입니다. 그래서 이 해운대라는 영화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영화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천만을 노리고 기획된 첫 번째 영화였어요. 예. 해운대는 그냥 천만을 노리고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작품성이라든가 뭐 기술적 완성도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예, 그냥 이렇게 하면 천만 각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획된 첫 번째 기획된 그런 이제 천만 영화라는 점에서 해운대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재난 영화 공식에 입각해서 여기에 스펙터클을 내세우고 여기에 윤재균표 코미디에다가 심파적 가족주의. 그러니까 한국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그냥 한 편에 다 때려 박은 거예요, 이 영화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의도된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스타 캐스팅이 당시 최고의 개런티를 받는 배우들. 하지원, 그 다음에 설경구에다가 엄정화, 박중훈이 조연이에요. 예. 엄정화, 박중훈이 조연으로 이렇게 스타 캐스팅을 이렇게 굉장히 다 박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절대 딴 영화 가면 조연할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조연으로 넣을 정도로 예, 스타 패키징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흥행 요소를 해서 천만 가자 이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천만 가자 해서 천만 간 영화가 바로 이제 최초의 영화가 이제 해운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바타가 나오죠. 아바타가 최초의 외화 중에 이제 천만 영화를 한 작품이 아바타입니다. 그 다음에 3기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예요. 이 시기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 영화 산업에서. 왜냐하면 2000년대 말에 침체에서 벗어났던 게 이때부터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보면 천만 영화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극장가의 흥행 루틴이 돼버려요. 이때가 되면은. 그래서 매 계절마다 천만 영 이상 혹은 900만 명대 정도 되는 준천만 영화가 매 계절마다 나와요. 그래서 2012년 여름에 도둑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가을에 광의 왕이 된 남자가 개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 시즌이 되니까 7번 방의 선물이 돼요. 2013년. 그 다음에 7번 방의 선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봄부터 가을까지 이제 아이언맨, 설국열차, 관상이 다 900만 명대 영화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겨울 시즌이 되니까 또 변호인이 나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절마다 1000만 혹은 900만, 적어도 800만 되는 이런 메가히트작들이 계절마다 나오게 되는 시기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이때 한국 영화가 2000년대 말에 침체했던 그런 것들을 확 끌어올리는 다시 재도약하는 포스트 르네상스 시기를 맞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이때까지의 천만 영화의 트렌드는 간단합니다. 프랜차이즈가 천만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거는 대부분은 디즈니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디즈니의 그 마블 시리즈들이 보면은 여기 어벤져스를 시작으로 해서 인피니티 워, 그리고 엔드게임 이런 영화들이 있고 또 디즈니의 알라딘도 리메이크된 그런 이제 프랜차이즈 영화였죠. 그리고 겨울왕국 시리즈가 1편과 2편이 다 천만을 차지했고 이러면서 디즈니의 전성기가 열리게 되고 한국 영화도 신관계 시리즈가 2편 다 천만이 넘었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도 프랜차이즈 전략에 이제 합세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때 이 천만 영화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천만 영화가 사실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천만 영화가 굉장히 산업에 끼치는 좀 악영향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천만 영화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영화를 잘 만들어서 잘 배급을 해서 많은 관객이 들면 그 결과 천만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지는데 이 2012년부터 24년 이때 시즌마다 천만 내지는 준천만 영화가 나오니까 그때 한국 영화 업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업계 전체가 천만 영화를 동력으로 굴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는 시기가 이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서 흥행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천만을 노리자. 천만 영화를 만들어야 산업이 굴러간다라는 강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즌마다 나오니까 이런 영화들이. 그러면서 천만 영화를 노리는 그런 기획들이 나오고 뭐 대부분은 실패하지만 또 성공하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고 뭐 암살, 베테랑, 부산 이런 영화들, 특수전사 이런 영화들은 성공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큰 흥행들을 노리게 되면서 이때 한국 영화가 그 흔히 얘기하는 빈익빈 부익부 양분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작비를 쓸 거면 차라리 100억 이상 써요. 그냥. 근데 5, 60억은 안 써요. 왜냐하면 통계로 나와요. 예, 100억 이상 쓴 영화들은 수익률이 좀 나와요. 근데 5, 60억 정도 쓴 애매한 영화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이게 제작비의 양분화 현상이 이때부터 급격하게 시작이 돼요. 이게 천만 영화가 준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안 좋은 현상이고, 또 독과점이라는 게 그냥 스크린 수만 많이 가져가는 게 절대 독과점이 아니거든요. 독과점은 내용의 독과점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한국 영화가 좀 장르적으로 다양해졌다고 할 수가 있죠. 코미디도 나오고 멜로도 나오고 SF도 막 나옵니다. 그리고 오컬트 호러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2007년, 8년 이때, 그러니까 추격자나 세븐데이즈 같은 스릴러, 범죄 스릴러가 나오고서 이후에 2016년, 17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한국 영화는 범죄 스릴러만 만들었어요. 이건 왜냐하면은 대기업의 그런 시장 독점과 함께 대기업이 그냥 독점만, 그 시장만 독점하는 게 아니고 내용도 굉장히 단순화시킵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그 범죄 스릴러의 특징이 뭔가요? 센 장르 영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 영화들의 특징이 그냥 범죄 스릴러가 아니고 살인의 추억 같은 범죄 스릴러가 아니에요. 굉장히 하드고어한 표현이 포함된, 예, 잔인하고 비윤리적이지만 사람들한테 굉장히 센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범죄 스릴러가, 범죄 영화들이 그 독과점 시기에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시네마 서비스는 대기업이 아닌데, 그 강우석 감독이 갖고 있었던 시네마 서비스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계열사인 프리머스 극장망을 CJ한테 넘겨준 이후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때부터 대기업들의 시장 장악이 본격화되었고, 그게 2007년, 8년에 정점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단지 그 극장 스크린수를 잡는 배급의 어떤 독점뿐만 아니고 내용의 장르적 단순화까지 가져왔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더 안 좋은 독과점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정치적으로 그 뭐 잃어버린 10년 뭐 이런 식의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한국 영화도 그 시기가 굉장히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한국 영화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다 할 작품이 없어요. 예. 괴물까지, 2006년 이때까지 굉장히 정말 매년 베스트 10을 뽑기가 힘들 정도로, 예, 그 당시에 베스트 10 뽑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엄청난 그런 걸작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03년 같은 상황도 2004년, 5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07, 8년 되면은 기자들끼리 이제 그 해 베스트 10, 한국 영화 베스트 10을 뽑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예, 10편이 안 나와요, 진짜로. 예, 한번 그 라인업을 그냥 찾아보시면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예,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서 이제 굉장히 한국 영화가 천만 영화로, 예, 본 한국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좀 천만 영화와 함께 그냥 성장하기도 했었지만, 독과점 천만 영화가 결과적으로 지금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흥행성 때문에 막 신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좀 마이너스 요소가 조금 더 많지 않았나, 사실은 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특히 천만 영화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만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저는 감히 예견하건대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이상 천만 영화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넷플릭스로 가요. 예, 천만 영화가 될 만한 영화들은 넷플릭스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영화 산업 자체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극장에서 천만을 맞이하는 시기, 극장 자체가 위기잖아요. 근데 극장에서 천만 영화가 나오는 시기가 되면 진짜 운 좋으면 한 5, 6년 후쯤에 어떻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엔 겨울왕국2가 마지막 천만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요즘 보면은 뭐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로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훨씬 그 제작비 이상의 돈을 받고 갔거든요. 이번에 승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극장에 걸어봐야 승산이 없어요, 이 영화가. 예, 반도 같은 영화가 300만 원을 못 들잖아요. 예, 그리고 다만악에서 구하소서가 굉장히 그냥 흥행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뭐 7, 800만 든 영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극장에서 메가히트는 더 이상 나오기 힘들고, 그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넷플릭스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OTT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디즈니도 들어온다고 하고 한국도 막 있잖아요.
OTT들이 늘어나면은 그런 영화들은 제작비를 보존하고 그렇게 가게 되고, 앞으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천만은 이제는 천만 시대는 2020년 이내에 다 끝난 건 아닌가? 혹시나 또 나오게 되면 모를까? 한두 편 나오지만 이렇게 시즌마다 천만이 나오는 시절은 이젠 갔다. 이런 생각이 요즘은 듭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에 대한 어떤 산업적인 부분들을 쭉 살펴봤고, 중요한 몇 가지 이슈만 언급을 하고서 오늘 강의를 15분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동안 가장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디지털도 있었고, 3D 영화, 4D 영화, IMAX,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극장의 다변화도 있었고, 제가 기억나는 거 2005년이었나요? 이렇게 어느 기수에서 최민식, 송강호 개런티 많이 받는다고 기자회견하고 그랬던 사건도 기억나고, 그리고 최근엔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었고,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가장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크린 쿼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스크린 쿼터. 이게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영화계 이제 영화인들이 모여서 삿발투쟁하고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국제적인 어떠한 그런 무역 체계에 들어가면서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FTA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스크린 쿼터를 절반으로 줄여라 혹은 없애라 이런 요구는 80년대부터 있었어요. 80년대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OECD나 이런 게 아니었죠. 전 세계 무역 체제 안에 들어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오면서 FTA가 체결이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2006년에 결국엔 스크린 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한국 영화계 내에서 뜨거운 감자였고 지금도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한국 영화계 전체가 다 힘을 모아서 스크린 쿼터를 수호하자고 외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스크린 쿼터가 한국 영화를 질적으로 저하시켰다.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는 뭡니까? 한국 영화는 보장된 날수 최소한 그 정도를 틀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스크린 쿼터인데 사실은 한국 영화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스크린 쿼터를 어기는 극장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한국 영화 흥행이 잘 되니까 걸지 말라고 해도 걸어요.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해지기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스크린 쿼터가 질적 야기시켰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2006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일반 관객들한테. 그때 축소된 상태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48%, 원상 복귀시켜야 된다. 이게 41%였어요.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 축소해도 된다라는 걸 관객들조차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정말 그 당시에 그렇게 스크린 쿼터를 절반으로 줄여도 될 정도로 한국 영화의 토대가 탄탄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대답을 이제 숫자로 한번 보면은 2006년에 한국 영화 스크린 쿼터를 절반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효과가 2007년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2006년 한국 영화 점유율이 63.8%였습니다. 사상 최고였어요. 2007년에 50%로 떨어지게 되고 2008년에서 2010년까지는 40%대로 한국 영화 점유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적 결과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스크린 쿼터 줄여도 된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정치 논리에 의해서 스크린 쿼터를 줄였는데 몇 년 동안 한국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큰 힘든 상황을 맞이했었어요. 그리고 영화 수입액이, 저는 이제 숫자만 말씀드린 거예요. 2006년에 한국 영화가 영화를 수입할 때 썼던 돈이 한 4,600만 달러가 됩니다. 2007년에 FTA가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입액이 6,800만 달러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7,900만 달러로 또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스크린 쿼터를 줄였던 것이, 그리고 이제 FTA가 한국 영화 산업에서 어떤 식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이 시간에 간단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아주 면밀한 그런 분석에 의해서 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한국 영화계가 산업 내에서 이루었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표준 계약서를 만든 거예요.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업계에서 영화 현장에서 일한다는 거는
거의 빈민층에 가까운 그런 소득을 예,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2000년 당시에 이제 통계들을 보면은 보험도 거의 되지 않았고 노동 시간은 정해져 있지가 않았고 이제 그 연출부든 그 서드라고 우리 제3조수 서드들이 편당 3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1년에 한 최소한 7, 8편을 해야 일반 직장인의 어떤 연봉에 준하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이 1년에 할 수 있는 편수는 한 편에서 2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돈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2004년 국정감사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당시 영화 노동자 평균 연봉이 640만 원이었습니다. 2004년에. 이 당시에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수입이 1236만 원이었는데 그거의 절반 수준을 받았던 게 당시의 영화 스태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됐고 그래서 2001년부터 스태프들이 이제 비둘기 둥지라는 걸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다음 카페 같은 데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쭉 그 조직들이 점점 커지면서 2005년이 되면은 각 제작부, 연출부, 조명부 다 이렇게 합쳐서 조수 연대회의라는 걸 만들고 해서 2007년 7월 1일부터 표준 계약서에 의한 새로운 영화 현장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촬영팀에서 일해요. 그러면은 촬영 감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돈 얼마 받아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 좋은 촬영 감독을 만나면 돈 좀 더 받고 아주 진짜 나쁜 놈 만나면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야, 네가 와서 일 배우는데 무슨 돈이야? 어? 현장에서 밥 먹여주는 게 고마운 줄 이런 나쁜 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별들이 다 계약을 하죠. 예, 촬영 감독은 그냥 자기 것만 받아가는 거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없어진 게 2007년이고 이게 정착되려면 또 몇 년이 더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굉장히 상식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10년이 조금 더 될 뿐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영화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이제 2012년이 되면 시나리오 표준 계약서가 이때서야 만들어집니다. 예, 시나리오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진 게 1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많았어요. 도둑질 당하는 거, 예, 아이템 같은 거,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말 제가 아는 그 음란서생 만든 김대우 감독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사실은 시나리오 작가 출신인데 시나리오에서 영화사에서 계약을 하죠. 예, 계약을 합니다. 그럼 계약서를 가지고 집에 가면은 아내가 보고서 이딴 걸 계약서라고 써왔냐라고 집어 던졌다고 그래요. 매번. 예, 그냥 내용이 뭐냐면은 갑이 만족할 때까지 을은 계속 쓴다 이런 거예요. 시나리오 표준 계약서라는 게. 요즘 그렇게 안 하죠. 리라이팅 할 때마다 돈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 정확한 요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써줄 것만 써주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김대우 감독님이 시나리오 작가할 때는 그냥 그런 거예요. 6개월이고 1년이고 갑이 만족할 때까지 쓰는 거예요. 예. 처음 받은 돈 가지고서. 예. 이런 식의 노예계약 같은 그런 시나리오들이 아니 그런 계약서들이 계약서랍시고 존재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우리 영화가 거둔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젠더 감수성입니다. 예. 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매년 영감이라는 걸 펴내는데 이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체크하기 시작한 게 불과 한 5년도 안 돼요. 한 5년 정도 되나요? 그럴 겁니다. 이런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영진이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게 사실 미투 운동이 있기 전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진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서 하기 시작했는데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지 여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소수자들, 마이너리티에 대한 부분들 영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 영화 속에서 소수자들, 아이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한국 영화에서는 전혀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를 연출할 때 생각지도 그러니까 유념하지 않았던 그런 요소들을 한국 영화가 이제 유념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관객들 사이에서도 그런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저는 요즘 한국 영화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포스트 봉준호에 대한.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이런저런 저널에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영화에 포스트 봉준호라는 그런 세대가 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도 들지만, 저는 최근에 2016년에 윤가은 감독이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내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정말 놀랍게도 80년대생 여성 감독들이 내놓는 작품들이, 첫 데뷔작들이 꾸준히 이렇게 각광을 3, 4년 동안 받고 있는 건 한국 영화가 100년 됐지만 최초의 일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잘 그냥 간과하는데, 그냥 신인 감독이 나왔나 보다 그러는데, 최근에 나왔던 벌새라든가 맥이라든가 아워바디라든가 이런 작품들 다 80년대생 여성 감독들의 데뷔작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극장가에 걸려있는 뭐 소리도 없이라든가 이런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새로운 세대, 80년대 그 전 세대 여성 감독들, 임순례라든가 카트를 만든 부지영이라든가 이런 감독들이 지니고 있었던 리얼리즘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서 최근에 80년대생 여성 감독들이 만드는 그런 데뷔작들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리얼리즘에 대한 강박이 없지만 또 사회적 메시지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 매기 같은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게 2003년 지구를 지켜라 이후에 가장 독특한 판타지 SF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2003년 장준환 감독이 영화광 세대의 어떤 그런 이제 감수성으로 지구를 지켜라 같은 영화를 만들었다면은, 이옥석 감독, 맥이리 감독, 이옥석 감독 이 세대들은 그보다 더 다른 감수성을 가지고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 영화가 포스트 봉준호 시대에 뭔가 새로운 시기를 맞이한다면 이 감독들이 뭔가 해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고요. 이 사람들의 영화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저는 가장 큰 특징이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의 키워드로 묶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데, 굉장히 독특한 거는 교감과 공감 능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영화에서 보면 배우들의 연기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사실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배우도 있지만 신인 감독이 그렇게 뛰어난 연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들이 연출에 있어서의 섬세한 뭐 감성도 있지만 어떤 공감이라든가 자신의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솜씨들, 그리고 데뷔작인데 대부분 이 감독들은 자기의 영화적 세계가 이미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거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옥석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성과다 그랬더니, 자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분이 이제 영화 아카데미 이런 데 다녔었고 그전에 서울예술대를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다 여자들이 주류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 시절 학교 다녔던 그 세대들이 지금 이제 영화계로 장편 데뷔작을 만들면서 나오고 있고, 그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의 감성을 좀 많이 바꾸지 않을까? 바꾸게 된다면, 포스트 봉준호 시대에 뭔가 변화가 생기게 된다면은, 저는 봉준호처럼 혼자 막 달려가서 막 깃발을 꽂는 스타일이 아니고, 여러 명이 동시에 이쪽 저쪽으로 달려가면서 수많은 깃발들을 여기저기 꽂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20년 동안 이제 한국 영화가 거둔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마켓에서의 성과인데, 그건 아까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총론이어서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가장 한국 영화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이제 제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강의해 주실 분들은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세세하게 오늘처럼 재미없게 막 산업 얘기 안 하고 감독 얘기, 작품 얘기를 하시면서 더 이제 계속 강의를 이어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